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가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비판을 강하게 한 겁니다. 특히 지난해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 볼턴 전 보좌관은 아무도 원치 않았다. 마치 불청객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묘사했는데 그 부분 사실이 아니다 라며 청와대가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특히 볼턴은 판문점 회담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몽골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까지 한 건데요. 그런데 판문점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폭로한 것이라 청와대의 반박 가운데 구체적인 팩트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의 반격과 볼턴의 연이은 폭로에 대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남 전단 1200만 장을 준비한 데 이어서 이제는 북한군이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한 사실을 봤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대남 확성기 자체가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이 판문점 선언의 첫 이행 조치를 깼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부의 선택, 우리 군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을 향해서 다시 확성기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정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볼턴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무례하고 예의도 없다라는 겁니다. 볼턴, 더구나 판문점 회동 당시에 현장에 없었지 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불청객설에 대해서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하며 일축을 했습니다. 그때 몽골에 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라는 취지의 반박이었습니다. 회고록 사실을 크게 왜곡한 거다라며 볼턴을 겨냥했고요. 특히 정신병력과 관련된 표현을 볼턴에게 그대로 되돌려주는 표현도 청와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판문점 회담 당시에 대통령이 중재자였느냐 아니면 불청객이었느냐라는 이 논박 가운데서 과연 볼턴이 그날에 거기 없었다라는 청와대 설명이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설명이 되는가와 관련돼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설명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포함 안 된 것은 아베의 역할이 크다라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앞서서 미국을 찾은 아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믿지 말라. 김정은 절대 비핵화 안 한다. 종전선언 해주면 큰일 난다. 라는 식의 우려를 아베가 트럼프에게 했다. 요 아베의 설득에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볼턴의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에게 맞대응 밝힌 군. 우리도 확성기 설치하겠지만 고민은 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북한이 DMZ 일대에 우리 측을 향한 이 대형 확성기,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없애기로 한 게 판문점 선언의 첫 조치였습니다. 그거를 북한이 깨버린 겁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이어서 이제는 판문점 선언까지 북한이 노골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도 다시 확성기 설치해야 되긴 합니다만 고민이 있다. 조선일보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결국은 청와대가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청와대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충돌 그 이후 두 분이 어제 만났죠.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죠. 반부패 회의에서 만났죠. 그런데 두 분은 눈도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 그 정도로 두 분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라는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검찰 협력을 해서 개혁하라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두 사람 이제 좀 그만 싸우고 잘 지내봐라 라는 화해의 권고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향한 무언의 압박 메시지의 성격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여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윤석열 교체론, 윤석열 자진 사퇴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해서 이미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세다. 정은경 본부장은요, 가을, 겨울에는 더 급증할 것이다 라는 우려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분주하고요. 서울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생활방역 기준을 올릴 것인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시와 정부의 고민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외교안보 전문가입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용식 교수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득표율 1등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시 3관왕 출신의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의 고성욱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민 미래통합당 비대위원 모셨고요.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부활.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북한군이 삐라에 이어서 대남 확성기도 크게 다시 세웠습니다. 판문점 선언 위반인데, 자, 청와대의 선택은? 이에 대한 상응 조치는 무엇이 나올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진실게임. 청와대와 볼턴 사이에 묘하게 진실게임 양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거 사실 아니다. 완전히 왜곡됐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청와대가 생략했습니다. 진실게임으로 번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함구령.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존심도 없다. 나 같으면 나갔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의원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죠.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엽니다. 확성기 자체가 굳이 크게 위력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북한의 이 행동 자체가 우리와의 판문점 선언을 깨버렸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1200만 장 삐라에 이어서 이번에는 확성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눈치 보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왔습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북한이 재설치한 대남 확성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사진에 보이시죠? 엄청 큽니다.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큼지막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제가 국방부 출입하는 출입기자 시절에도 직접 취재해봐서 아는데 별로 성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최전방에서 제가 귀 기울이고 들어도 잘 안 들릴 정도의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대남 확성기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무슨 방송이 나오는지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합의를 또 깼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주요 내용부터 보실까요?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전단 살포를 중지한다. 남북이 약속한 겁니다. 2018년 5월 남북이 최전방 일대 40여 곳의 확성기를 모두 다 철거했습니다. 첫 이행 조치였다고 대단하다라고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2년 만에 이걸 다시 설치한 겁니다. 판문점 선언을 북한이 완전히 깼다는 거죠. 군 관계자는 대남 전단 살포 등 심리전 예의를 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 군도 다시 확성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북한이 우리 돈 국민의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의 건물을 폭파시킨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 조치를 뭘 할 거냐. 이것도 지금 과제인데 확성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정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를 설치함으로써 맞대응 나서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똑같이 할 필요가 있냐? 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는 최대 20km, 북 1개 사단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정말로 음질이 굉장히 선명하고 멀리 나갑니다. 오디오 음량도 큽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북한이 그래서 우리 군의 확성기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들리거든요. 북한군이 비수기 때는 이거 농사 짓거든요. 비수기가 아니라 그 농사철에는. 농사 짓는 북한 인민군들도 다 들어요. 그래서 소녀시대 음악도 북한군들이 다 듣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 남북관계에 따라서 송출과 중단을 반복해왔던 역사도 있고요. 회담 때마다 중단을 요구했었고
뭐 포격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었던 게 바로 우리 군의 확성기입니다. 이거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일단 국방부는요 지난 17일 북도발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은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어제 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합의 무시하고 폭주하는 상황에서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민감했던 만큼 고민했다. 군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청와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며 이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군 관계자는 청와대로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군 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아직 우리 군에서는 확성기를 세우진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봉영식 교수님, 저쪽에서 확성기 다시 꺼냈어요. 이거 합의 위반이잖아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같으면 좀 시간을 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더 우수한 최대 20km까지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확성기를 다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오죽했으면은 6월 초부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최고전함, 우리의 정신적인 핵을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고 1200만 장의 그 전단까지도 준비해서 살포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것을 극단적으로 저희가 다시 자극을 한다면 저희가 피해야 될 것은 북한의 이제 군사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무엇이냐? 북한의 도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파국적인 우리 측에서 사상자가 나거나 아니면 큰 재산적 피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차라리 북한 쪽을 더 초조하게 만드는 지금 북한 쪽은 문재인 대통령을 망신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개성 연락사무소도 북한이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닫았습니다. 6번 닫았는데 이번엔 뭐 닫아봤자 뭐 문 세게 닫아도 뭐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폭파시켜 버린 거죠. 예. 완전 폭발했고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기능을 잘 안 했으니까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이게 이번 정부의 그 남북관계 협력 그 상징적인 조형물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폭파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한테 굉장히 센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확성기도 해서 우리가 맞대응을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이 다 형회화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북한이 원하는 것입니다.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한 템포를 호흡 조절을 해서 차라리 북한의 그런 자극적인 행동에 말려들지 않는 것도 전략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북한이 설치했다는 저 확성기의 성능부터 좀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한 확성기 오디오도 저희가 준비를 해놨고 우리 쪽이 북한을 향해서 쏘는 오디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나란히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슈퍼마켓 뭐든지 다 팔지요. 웃음이 터지면 그건 너쿵. 자, 양측 그 대남 대북 확성기의 실제 오디오 소리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자, 고민이에요. 이재명 기자. 조선일보한테 말했던 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민이 있다. 방금 봉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면 국방부가 멀쩡히 저쪽에서 전단 뿌리고 멀쩡히 우리 건물 폭파시키고 대남 확성기 다시 세우는 걸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대남 확성기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 그 성능이 과연 뭐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심리전 일환인데 그 심리전이 우리나라 국민들과 통할 것도 아니고 근데 불구하고 한다는 자체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결국은 뭐 삐라를 살포하겠다. 대남 방송을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게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판문점 선언을 전면 파기하는 그런 조치인 것도 있는 거고 한편 내부 결속의 의미가 강하겠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봉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바로 맞대응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삐라 살포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대남 방송하니까 우리도 대북 방송하겠다. 하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저쪽이 파기한 이상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전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남남 갈등을 유발하는 한 북한의 어떤 그 심리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 자체로 어떤 심리전을 편다기보다는 야,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한편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바로 하기도 참 청와대 입장 애매하고. 그래서 북한 입장은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우리 부처도 분명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될 텐데 국방부가 통일부처럼 우리도 한번 좀 지켜봐야겠다. 뭐 청와대 결정하지 않겠네.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북한의 노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방부는 일단 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당연히 제1 원칙이 될 테고 물론 이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또 그걸 다 총괄하는 청와대는 청와대도 입장이 나올 텐데 국방부가 먼저 우리도 고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실 텐데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게 9.19 군사합의 파기한 것 위반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입니다.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우리의 재산을 폭파한 행위죠. 네, 그렇습니다. 군사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폭파한 행위 자체가 군사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까? 예, 뭐 9.19 군사합의를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파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건물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는데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 파기가 아니다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도 들으셨는데 일단은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국방부 장관의 방금 발언 동의하십니까? 국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단호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야 될 텐데요.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지게 됐던 결정적인 배경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양 정상이 합의해서 우리 국민의 혈세 수백억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폭발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 보다 단호한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무효화된 조치처럼 갈 수 있을 정도의 북한의 행동이 있었고 그 뒤에 따랐던 9.19 군사합의조차도 북한은 최근 들어서 GP에 대한 여러 시설물들을 복구하는 작업들을 거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과거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적 조치들을 했기 때문에 이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파기에 준할 정도의 행동들을 보였던 게 북한의 일관된 대한민국을 향한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제 있었던 저 모습들을 보면은 이 야당 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여당 의원의 질문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당 의원조차도 실제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라든지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더 강경한 목소리들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저런 방식으로 정경두 국방장관이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과거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고 나서도 우리가 불상의 발사체라고 얘기하면서 탄도미사일을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때가 기억이 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역할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국방부 장관은 더 강경하게 나서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고 여기 대해서도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메시지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군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사가 사실이라면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데도 군이 좀 주저주저 고민이 있다라고 말하고 국방부 장관은 아예 연락사무소 파괴에 대해서 그거는 북한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재산이 침해를 봤어도 이건 뭐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박윤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근데 장관이 저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물론 연락사무소 우리 재산인데 그 폭파한 행위는 용서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계산해야죠, 우리도. 그런데 그것과 국방부 장관이 주관을 하고요. 또 우리 정부가 당국하고 같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의 내용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난다, 대응하자. 이렇게 그 국방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장관이 얘기한 것 같고요.
고위군사 합의의 내용은 서로의 군사적 적대 행위와 관련해서 하는 건데 개성공단에 우리 연락소를 파괴한 것이 군사적 행동이냐, 우리에 대한 군사적 적대 행위냐, 정치적 적대 행위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갈라서 보겠다고 하는 내용이시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물러 터졌나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확성기 관련해서도 고도의 그 통치권 차원에서의 판단, 남북 문제니까 그렇게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국방부의 고민은 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 저거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세운들 우리 국민들 누가 그거 신경 쓰겠습니까? 그리고 별로 뭐 그 효과도 없는데 저쪽에서 막 설치했다고 우리가 막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되지 않으니까 국방부가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기는 좀 뭐하고 대응을 한다 그럼 하나만 세우세요. 하나만 세워서 그냥 이렇게 우리도 대응한다고 그냥 묻고 지나가야지. 뭐 저기서 10개 세우니까 우리도 10개 세워요?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 비례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고승덕 의원님, 오늘 동아일보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판문점 선언의 결과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는데도 군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동아일보는 쓰고 있거든요. 네. 고승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정 장관이 너무 그 모범생적으로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상황의 본질은 뭐냐면 판문점 합의라고 하는 큰 틀이 깨져버리고 판문점 그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공동 연락 사무소거든요. 예. 그걸 폭파한 걸 가지고서 이제 판문점 선언을 깨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닌데 질문 자체가 질문하신 의원님이 4.19 군사합의를 가지고 지금 연결시킨 거거든요. 근데 4.19 군사합의 속에는 물론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거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군사합의 내용 보면은 GP 철수를 하도록 했는데 다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이거 합의 깬 거죠. 그 다음에 해안포 덮개를 없애자고 하는 내용이 군사합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덮개를 씌우자고 했는데 지금 벗기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군사 직통선도 군사 합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따져만 봐도 벌써 한 서너 개를 그 군사합의를 깼는데 9.19. 예, 그리고 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단답식으로 군사합의 깼느냐? 아닙니다. 마침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이런 그 약간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 안 맞았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청와대와 볼턴 간의 진실게임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접한 매파다. 이 여권에서는 이런 비난도 볼턴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 자리에 문 대통령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불청객이었다라는 볼턴의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볼턴은 몽골에 있지 않았느냐라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턴이 계속해서 회고록 속에서 폭로하는 내용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집요한 권유, 트럼프의 완전한 외면. 어디까지나 볼턴의 개인 견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4월 11일 백악관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북미회담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지금 2차 북미회담이 사실은 공수포로 돌아갔잖아요. 노딜로 김정은이 대단히 화를 내며 기차 타고 북한으로 갔잖아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다시 한번 만나보자. 하노이 회담 결론은 괜찮다. 3차 북미회담은 세계의 정상회담이 될 수 있는 극적 장면을 원한다. 판문점이다. 미 해군 함정에서 만나는 게 어떠냐. 라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굉장히 독특하죠. 미 해군의 함정. 특히 태평양 일대를 근무하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거든요. 뭐 그런 일례로 미 해군 함정에서 북한의 독재자가 북한의 김정은이 미국의 대통령과 만난다면 굉장한 극적인 그림은 될 수 있죠. 대통령이 이거를 제안했다라고 볼턴은 주장한 겁니다. 볼턴의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끊으며 한 번은 결론 없이 끝나도 되지만 두 번이나 결론 없이 걸어나가길 원치 않는다라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재차 이야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비핵화 합의가 있어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라고 또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국에 돌아간 뒤 북측에 6월 12일, 27일 사이 3차 북미회담을 제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날짜는 괜찮지만 그 전에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고 계속 거절했다.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권유를 최소 4차례나 거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봉 교수님, 이 장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채널A 경쟁 방송사 로고송이 생각납니다. 네. 만나면 좋은 친구. 언제나. 예,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따라 부를 뻔했어요.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자꾸 만나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상호 이해도 높아지지 않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였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이죠. 그리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가 공을 인정받아야 생각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 문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시켜서 트럼프 대통령 때 건의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팩트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다. 우리가 2017년에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그다음에 북한도 늙은이 이런 말의 전쟁을 하는데 그 한반도가 굉장히 전쟁 상황에 가까웠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잠시라도 막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재를 했다는 것, 역사상 처음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정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주도했다는 것을 왜 숨깁니까? 오히려 더 내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중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것을 보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거기 나오면 기자가 질문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비핵화를 추진하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냐 하니까 이번에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노딜이 나쁜 합의보다는 낫다 그러고 걸어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야기하듯이 그것만으로는 나쁜 합의를 가지고 가면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번은 결론 없이 끝나도 되지만 미국에서도 평이 좋았죠.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낫다고. 두 번이나 결론 없이 그냥 만나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북한이 비핵화의 로드맵을 가지고 와야지 내가 만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만나는데 아무 성과 없이 쳇바퀴를 돌면은 오히려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불신은 더 쌓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볼턴의 폭로가 사실인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볼턴의 폭로로 야기된 논란은 있습니다. 즉 3명의 정상이 등장을 하는데 과연 이 3 정상 중에서 북한이 정말로 진정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와 관련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갖고 얼마만큼의 믿음을 갖고 했느냐와의 논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아니면 지나치게 낙관을 했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재명 부장, 이 대화를 보면 물론 사실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미 2차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렬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도 계속 만나자. 미국의 해군 함정에서도 만나자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논란 양측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면 비핵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장밋빛 희망에 취해 있었는 건지라는 비판이 지금 양쪽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 하노이 노딜 과정도 지금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자세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안을 미국에서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건 아니라고 하는데 자, 북한이 최소한 비핵화 로드맵만 제시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재 해제 같은 보상을 줘야 된다 이런 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빅딜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핵시설 전체를 다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핵시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의 폐기 계획 같은 걸 밝히면 대북제를 또 해제하겠다 이런 빅딜안도 있었다 그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자 다른 스몰들도 여러 가지 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딱 하나 명분 핵시설 폐기할 테니 대북제를 다 해제해다오 이거 하나만을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결국은 노딜됐다는 거거든요.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얘기했던 1년 안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느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명분 핵시설이 물론
어떤 처음에 상징적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시설 자체는 굉장히 노후돼 있고 실제 그게 없더라도 이미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핵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과연 핵을 가진 무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계속 하지 않고 이미 노후화된 핵시설만을 폐기하겠다 이 주장만 했다는 거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걸 반드시 이제 따져봐야 할 시점에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당연히 이제 미국으로 또 들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줄기차게 만날 것을 계속 이제 요구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거절했다는 건데 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다음부터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보면 계속 미국한테 설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으나 좀 그런 점에서 좀 전략적인 접근은 좀 아니지 않았나. 예.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너무 중재에만 신경을 썼다 이제 이런 얘기가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이재명 부장이 언급한 부분이 볼턴의 회고록속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김정은이 비핵화에 눈꼽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논란과 직결되는 대화일 것 같습니다. 물론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묻습니다. 단독회담 후 쉬는 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왔냐. 그러니까 1차 회담, 2차 회담 때잖아요, 지금. 그러자 영변핵 폐기만 김정은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변핵 시설 폐기, 그 제재 완전히 해제해달라.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아니 영변 노후화된 그 핵시설 하나 폐기하는 게 어떻게 비핵화가 다 됐다고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제재를 다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볼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쓰고 있어요, 책에서. 볼턴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가 스몰 딜을 제안합니다. 빅딜이 아니라 조금 더 작은 규모의 딜을 제안한다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성사시키려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턴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변 핵시설 좋다. 대북 제재 전체 해제가 아니라 뭐 우리가 한 1% 정도 해제하는 건 안 되니까? 물어봐요. 안 된다. 거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걸 제안합니다. 좋아. 그러면 대북 제재 우리가 어느 정도 해제될 테니까 ICBM이라도 너네 폐기해라. 오케이? 괜찮잖아. 프렌드, 쿨. 한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김정은이 거절했다라는 게 볼턴의 주장인 겁니다. 봉윤식 교수님. 이게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때 하노이 회담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국무부 인사들의 그런 언론 인터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비핵화도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유일하게 양보하겠다는 영변만을 받아들이고 제재를 다 2016년 이후에 모든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한번 go bigger, 크게 생각해봐라. 정말 뭐 한반도에서 평화, 비핵화, 국교 정상화까지 다 포함해서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면 뭘 포기하겠냐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구나,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영변만 내세우겠다는 걸 고집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국무부 고위관리가 이제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존 볼턴 보좌관의 자선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존 볼턴만 없었으면 하노이에서 딜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격이 안 맞았다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누굽니까? 자기가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나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없는 것이 결렬이 더 낫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볼턴 의견과 일치를 했을지 모르지만 볼턴이 온몸을 던져서 막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결정을 변경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거기서 국무부 고위관리가 기자들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 협상팀 모두가 동의한 것은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는 거였다. 단계적 비핵화는 안 된다. 스텝 바이 스텝은
안 된다는 거에서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건 존 볼튼만 고집했던 게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장관까지도 그것을 영변을 넘어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볼튼만 없었으면 그 하노이에서 굉장히 그 결실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무리가 많은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2010년 이후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줬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영변이 아무것도 없는 소위 깡통 계좌라면은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환영을 해야 될지 그냥 그때 딜만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평화롭고 비핵화가 됐을 거라고 그냥 논리적으로 점프하는 것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님, 물론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해제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우리 청와대는 김정은이 이토록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고 3차 정상회담과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한 거냐라는 논란이 바로 오늘 조간신문에 이어지거든요. 해석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냐?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왔겠느냐가 김정은의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로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맞바꾸려고 했고 또 미국의 적대적인 행위 그리고 북의 안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린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이 어땠는지는 이제 심리전의 문제이고요. 어쨌든 그것을 끌어가는 것이 정치고 외교 아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여기서 우리 이제 봉 교수님은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존 볼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 됐어요. 왜 이 말씀 왜 하느냐면 이 그 삼각 관계를 진행해 가는 중에 북에서는 특사 제안했더니 그걸 또 다 공개해 갖고 망신 주려고 그러고요. 예.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그 최강국의 나라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자기 책 팔겠다고 그 외교 안보와 관련해서 입 다물고 한 30년은 살아야 돼도 모자랄 사람이 그거를 자기 책에 저렇게 다 써놨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수준의 사람들하고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라고 하는 게 참 우리 대통령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예. 고생 많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나는 보세요. 오늘 한국일보가 보도한 건데 2018년 4월에 존 볼튼이 그 이른바 면접을 봅니다.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요. 그 자리에서 트럼프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하시라고.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계속 그 자기 회고록에 이른바 그 미국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아베가 역할 크게 했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국민들로서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글부글 끓죠. 매파 그 네오콘의 일원이고요. 또 그동안 미국과 북한과의 이 협상 관계에서 계속해서 딴죽거리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가 반대해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했고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을까봐 걱정하고 미국과의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릴까봐 전전긍긍했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불쌍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뭐 단순한 어떤 그 장사의 문제 혹은 뭐 책 장사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실현하고 말고의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생존의 문제예요. 한반도에서 선제 타격하면 서울은 무사합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혈맹이라고 생각했고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의 최고위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다고요? 와, 끔찍합니다. 오히려 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볼턴의 저런 회고록을 통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 무조건 들어주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이익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분명하구나. 오케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철저히 우리도 우리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안보 그 전략과 전술을 짜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만 말씀드렸어요. 북이 저렇게 막 뒤집고 나오는 마당에 히스테리컬하게 나오는 마당에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이 움직일 가능성 제로. 우리한테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들은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오세요라고 하는 숙제를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면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가야지 더 숙을 필요도 없고 미국에게 더 조아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 국면을 잘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에도 수그리거나 물러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이런 수준의 그 북한 당국 그리고 미국 당국을 상대로 여러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2단계에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는 우리 외교당국과 청와대가 잘 고민해서 우리도 계산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청와대도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정영환 부실장,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 미 정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공식 입장은 한미 정상의 진솔한 협의 내용,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했다. 기본을 못 갖춘 부적절한 행태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틀렸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는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은 건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방금 박용진 의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국가 정상 간의 일에 대해서 상대국의 외교안보 보좌관이 1년도 안 된 시점, 퇴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상대 국가 정상들 간에 정말로 민감한 내용을 자수전에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특히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볼턴의 어떤 편향적인 주관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국제관계, 외교관계에도 결례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국민들이 궁금한 건 볼턴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는 박용진 의원이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갖고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이끌어왔는가에 대한 판단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청와대 해명과 관련돼서 특히 볼턴이 제기했던 것, 트럼프도 김정은도 원치 않았던 불청객으로서의 역할을 대통령이 지난 판문점 회담에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청와대가 선전을 했었던 한 라인이 볼턴의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트럼프에게 고백했을 만큼 주말에 전화도 안 될 정도의 무의미한 것이었는데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구체적인 해명이 좀 없다는 거예요. 2018년 4월 달에 있었던 평화 프로세스부터 대한민국이 많은 시기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박용진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볼튼 보좌관이 쓰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폄훼 발언적 성격의 회고록 이 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들이 일단 첫 번째로 듭니다. 그런 측면들을 지적하면서 볼턴의 얘기들을 100% 진실을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볼턴이 얘기하고 있었던 지점이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가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볼턴 보좌관이 쓰고 있던 책의 수많은 내용들이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외교안보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다 끝났던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평화를 약속했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건 바로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우리의 어떤 의사나 연락과도 관계없이 폭발을 시켜버린 북한의 일방적인 태도입니다. 결과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뭔가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처럼 보였습니다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태가 과연 어떻습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김여정 부부장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볼턴에 대해서 그토록 참담한 심정을 우리 정부, 청와대가 얘기하게 된다면 볼턴보다 더 심각하고 참담한 얘기를 김여정을 향해서 쏟아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가장 안타까운 건 볼턴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북한은 적어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다라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빅딜인가, 스몰딜인가, 아니면 굿 이너프 딜인가. 뭔가의 딜이 나올 거로 생각했지만 결국은 노딜이었습니다. 그 노딜에 나왔던 결과를 통해서 바로 옆에 지켜보고 있었던 볼턴 보좌관이 썼던 책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봤을 때 적어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 주셔야 되는 얘기는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세 차례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으로 9.19 군사합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를 얘기했는지를 이쯤 돼서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서의 그 수많았던 시간, 평양에 가서 만나서 얘기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 남북관계도 상당 부분 달라질 거라 보기 때문에 볼턴에 대한 불쾌감은 불쾌감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북한의 문제는 문제대로 분명히 우리 국민 앞에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물론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고승덕 변호사님이 또 미국에서 실제로 로펌에서 일하시고 미국 변호사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볼턴도 지금 미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정상 간의 중요한 어떤 기밀을 자손에 폭로한 행위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거잖아요. 이건 청와대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병적인 생각이라고 폄하하는 거 보고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상당히 화가 치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볼턴이 청와대 어떤 안보 담당 직원이었다면, 보좌관이었다면 지금쯤 벌써 구속이 됐을 거고 또 그 책은 출판금지 가처분에 걸려서 출판이 안 됐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비밀이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법상 그 비밀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볼턴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 아닙니까? 근데 미국 법상은 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그 비밀은 다 비밀인데 미국은 어떤 그 적국에 누설돼서는 안 될, 다시 말하면 간첩 행위에 해당되는 정도의 비밀 누설해야지만 처벌받는 굉장히 좁은 거거든요. 영국, 미국, 캐나다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역시 미국 연방 헌법 그 수정 1조 언론 표현의 자유 때문인데요. 1971년도에 이제 뉴욕 타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한참 이제 올람전이 이제 치열할 때인데 그 미국 국방부의 비밀로 분류된 문서를 뉴욕 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기사로 이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공개를 해버린 거군요. 수십 페이지짜리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엄청난 파장이 일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왜 비밀로 분류된 정말 그 이 베트남 관련된 문서를 공개했느냐 해가지고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한판 붙었죠. 그래서 71년도에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의 그 연방 대법원이 이랬습니다.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이 아닌 한은 이건 공개할 수 있다.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위험. 볼턴 책 보게 되면 이미 이거 다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잖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적이 공격하는데 우리가 방어하는데 어떤 큰 위험이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지나간 거 평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미국 그 대법원 기준에 의하면 볼턴의 책은 제가 볼 때 하나도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그 미국 정부 이제 볼턴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면서 미국 정부가 좀 상응한 조치, 좀 제대로 어떻게 좀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 트럼프라든가 정부에서 취할 법적 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가 이제 법원에서 그 인정이 안 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는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용 멘트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론 고승덕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청와대 반박은 이어집니다. 볼턴이 그때 하노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판문점에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볼턴의 역할이 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볼턴이 서울에 아닌 몽골에 있었다는 약점까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개를 했습니다. 봉 교수님. 근데 반대로 본다면은 볼턴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자선에서 기술한 대로 즉흥적인 성격에서 북한과 덜커덕 나쁜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몽골에 안 가고 서울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었겠죠. 근데 그런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서울에 가든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든 상관을 안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회동이 별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두고 이 세 번째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따라서 사실상 양국이 종전선언을 했다고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볼튼 보좌관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은 미국도 북한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국의 아젠다였다. 근데 그렇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도 북한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노이 때 이제 생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하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그것을 즐깁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지금 굉장히 상기돼 있어요. 협상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앞서는 게 명백히 보였습니다. 이 시작하기 전에도 기자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통역사를 보면서 우린 시간이 없는데 이런 표정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싸움이라든지 전략적으로 태도에서 밀리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들어와서 막 질문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나요. 지금 우리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자 중에 한 명이 묻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질문을 토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 안 하다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고려도 안 했고 그 회의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한국 정부가 가장 집착했던 아젠다였는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북한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볼튼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봉영식 교수님 어쨌든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고 북한과의 관련된 문제 오늘 또 봉 교수님 모시고 또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윤석열의 이름도 고명 말라 이해찬 대표가 한구령을 내렸지만 여당 소속의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갈등 관계로 보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 어떨까요? 직접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스크도 썼고요. 두 분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상에서 인사를 하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그럴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보이고요. 두 분의 표정도 좀 한번 가까이 볼 수 있을까요? 서로 지금 안 보죠? 서로 쳐다보지 않는 모습. 뭐가 좋다고 보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못 볼 사이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두 분의 관계가 최근 좋지는 않았던 것은 명백하고 또 대통령이 주재한 자리이니만큼 두 분이 여기서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일 이유도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유추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과연 뭐라고 언급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협력하라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는 발언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당대표의 입장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당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구령이 나온 거예요. 한구령 3쯤 되죠. 윤석열의 윤자도 이름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었다라고 민주당 관계자가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을 쫓아내서 굳이 훈장 다뤄줄 것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는 설명도 오늘 동아일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윤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잘 협력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여당의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는 화서분 같은 존재예요.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 나중에 공수처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님인데 여당 김용민 의원의 목소리 들었어요. 어제는 서른 최고위원이 윤석열 총장이 나라면 물러날 거다라는 얘기 들었고 또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였던 우희종 교수는 눈치도 없고 자존심만 세다라는 어떤 비난적인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말이죠. 아마 특히 이제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이쯤 됐으면 좀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끄떡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만두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서 자존심 상해 그만두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정치적인 걸 좀 중요시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퇴진해야 되는 압박을 계속 가하게 되면 이제 검찰을 여권이나 청와대가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박범계 의원이 그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이 나라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임명권자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러실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그만두라 뭐 그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만약 사퇴를 시키면 윤석열 총장한테 훈장을 달아준 것 똑같다.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일단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탄압을 받는 그런 프레임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사퇴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 야당이 야당이 지금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쫓아나는 게 훈장을 다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랄지 지금 물론 서른 의원 같이 경력이 있는 그러한 의원도 계시지만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좀 생각하고 못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좀 감정적인 걸 좀 앞세워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을 하는데 어떤 정치라는 그러한 어떤 깊은 의미, 어떤 정치의 흐름, 그런 걸 보면 저는 이해찬 대표나 박범계 의원의 얘기가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윤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딱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마침 충성 경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정치 구단들이 하는 얘기를 좀 새겨 듣고 만약에 총장이 그만둔다고 하면 본인이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이 모양새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에요. 한 조간신문은 이를 두고 역할 분담론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 조간신문의 개인 견해입니다. 쓰고 있는데 예컨대 이해찬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압박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현역 여권 의원들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윤 총장에게 수모를 주고 굉장히 기분이 나쁠 법한 사퇴의 압박을 계속 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조간신문은 해석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다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발신했죠.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도 저는 그 의도가 예를 들면 진짜 어떤 초법적 발상이 사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총선에 이겼으니까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초법적 발상, 초법적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주의를 줄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오히려 올려줄 필요가 우리가 있느냐 이런 의도에서 나온 함구령이라면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함구령이라면 사실은 같은 발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인 정적처럼 지금 여권이 몰아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에서는 다른 게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 그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의원 관련해서 함구령 내렸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뭐 자칫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의 호가 함구로 바뀔 것 같아서. 함구 이해찬 선생. 실제 제가 이해찬 대표에게 물어보면 그 언급을 막, 예를 들면 되게 고압적인 표현이에요. 함구라고 하는 건. 근데 어쨌든 당 대표로서는 이러저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서 특히나 공개적인 최고위원회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그냥 현안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여당이다. 그러니까 결정하면 밀고 가면 되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끼리 떠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로 저는 들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이해찬 대표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치적 오해 소지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거론하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김광세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은 왜 그랬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여러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예.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라고 하는 그렇죠. 의미에서 2년의 임기를 보장해 준 거예요, 법으로.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러나라 마라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정치적 오해가 쌓이죠. 그거 적절치 않다라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의 과실 그리고 분명히 드러난 불법적 행위가 있게 되면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으로 이 문제가 가게 되면 안 된다. 특히 국민들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한테 뭐 사실상 180석을 몰아주셨던 거예요. 그 180석을 몰아주신 뜻은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는 무관한 논란들로 시간을 뺏기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고 입법 권력을 줬더니 뭐 법을 만들지는 않고 자꾸 본인들의 관심사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가 살인 이렇게 하면 아시죠? 뭐 조광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살인들이 뭐 숭고한 도합 정치를 꿈꿨거든요. 근데 막상 집권을 하고 나니까 다 뭐 했느냐면 자기들의 정신적 스승들의 신원을 회복하기 위한 그리고 엉뚱한 예속 논쟁 이런 걸 벌리다가 먹고 사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나라를 다 망하게 했거든요. 이런 과거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 사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는 예를 들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야당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야당이 아무리 발목을 잡고 싶어도 우리의 의석이면 쭉쭉쭉쭉 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논쟁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그런 것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주의 조치, 이거 좀 분명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예. 달리 바꿔 말하면 지금 윤 총장을 흔들지 마라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요, 아예 이참에 윤 총장 탄압금지 촉구 결의안을 야권에서 공동으로 제출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중하라는 현 대통령의 당부를 끝까지 지키는 총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정의가 지켜지기를 바라며 총장을 응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범야권의 뜻을 모아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 금지 국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김병인 비대위원, 안철수 대표가 윤 총장을 탄압하는 여권 의원들에게로부터 이거를 탄압을 금지하는 것을 야권이 공동으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제안
공을 띄웠어요. 어떻게 하실 네. 겁니까? 뭐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거보다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들까지 나갔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오케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요. 이 결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대국민 메시지라고 보는 건데 훨씬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면서 했던 대국민 메시지가 있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기간 이 국정농단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 드러났던 많은 죄명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대한 이 공직자의 처신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던 많은 내용들 때문에 전 정권에서 같이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대국민에게 보여줬던 메시지 하나는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뒤에 여러 검찰 조직 내 인사들이 있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들이 여권 실세 의원들 내에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함구령이 중요한 정치적 오해 소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정치적 오해가 아니라 정치적 속내가 드러날까봐 걱정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쯤 됐다면 저는 결의안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만들어서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정말 명쾌하게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이러한 검찰 권력을 찍어 누르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면 이건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야권의 안철수 대표가 끄집어내고 야권의 여러 정치인들이 또 국민들이 앞다퉈서 윤석열 검찰총장 좀 그만 흔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180석에 가까운 거대 권력을 장악하게 된 여권 입장에서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논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풀인데 누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조식 선생의 후손이다라고 황희석 최고가 얘기했는데요. 진짜 조식 선생의 후손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욕이라는 겁니다. 저분 우리 후손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얘기 들어드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주자 질문에 백종원 어때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그 진 뜻이 뭔지 돌직구초가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평균 확진자 30명 넘으면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얘기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조식 선생의 후손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시작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의 시작이죠. 조국 전 장관은 남명 조식 선생의 후손이다. 익히 훌륭한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조식 선생의 직계 후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림을 대표해서 13대선 조영기 씨가 어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황 최고위원의 주장이 알려진 뒤 족보를 다시 들여다봤지만 조국 전 장관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식 선생의 직계 후손 13대선 조영기 씨는요. 조 전 장관을 남명 선생과 연결 지으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모독이다. 창명조 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황희석 최고위원이 살짝 말을 바꿨어요. 남명 선생이 조국 전 장관의 직계 선조는 물론 아니나 창녕 조씨 문중이 모두 받드는 선조다. 조 전 장관도 창녕 조씨 자손으로서 남명 선생 뜻을 기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황희석 최고의 이 논란은 조식 선생 사건뿐이 아니었습니다. 조광조 선생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황희석 최고가 앞서 조 전 장관을 생각하면 중종 때 개혁을 추진하다 모함당한 조광조 선생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자 그때 당시 한양 조씨 대중의 회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망언이다. 말에는 정도가 있는 건데 황희성은 조광조 선조와 우리 한양 조씨 문종과 국민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 라고 그때에도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창녕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어제 제가 문득 저는 김해김 씨, 김수로왕의 후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 좀 부끄러워집니다. 예. 김해김 씨라고 다 같은 김해김 씨는 사실 아니거든요. 저도 전주희 씨지만 다 같은 전주희 씨는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다 당군의 자손이죠. 전 왜 그래서 황희석 최고위원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조광조 그리고 조식 선생의 얘기를 꺼내는 건지 잘 의도 자체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런 말을 왜 하는지.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아마도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뭐 검찰의 칼을 맞았다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런 주장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조광조 선생이나 조식 선생의 후손들이 더 반발할 정도로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명예를 더욱 오히려 훼손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교안 최고위원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는데 오히려 결과가 거꾸로라면 이제 저런 얘기는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도 김해 김씨입니까?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경주 김가군요. 네, 경수가 있어요. 경수는 35대손이에요. 예, 진짜네요, 여기는. 그 어디에서 또 저 비판하는 글이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네. 문중에서?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이 참 자기 측근을 잘 두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물론 거기에 대한 시각이 달려는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 전 장관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층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제 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도를 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조광조랄지 아니면 조식 선생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내가 본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공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같은 창녕조 씨랄지 아니면 단순히 조 씨란 이유 하나로 조광조 선생을 좀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창녕조 씨나 한영조 씨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떠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인물 자체를 마치 후손인 것처럼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황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 그런데 어떤 충성이나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맞지. 이걸 어디다 자꾸 연관을 시켜서 훌륭하다는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사실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조 전 장관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황희석 씨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단한 어떤 충성심이랄까 그것은 참 알아줄만 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순덕 의원님,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 관련돼서 조선일보가 한 가지 보도를 했는데 재판을 받으러 나올 때마다 경찰의 한개 중대 70명을 동원해서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거 사실 여부는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70명이 한번 나올 때마다 다 떠서 우르르 조 전 장관을 보호하는지 여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판사님 하셨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적절한 조치냐라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일반 사건 경우에는 이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조 장관 변호인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서 경찰이 이제 파견하게 된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70명 일개 중대가 동원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까지 걱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통 그 서울중앙법원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청사 뒤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요. 예. 보통 일반 사람은 뒤에다 세우는데 거기가 복잡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조 전 장관 경우에는 그쪽이 아니고 옆에 그 이렇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옆에 사이길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일반 차들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주차 금지입니까? 네, 주차장 뒤로 들어가는 그 통로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안 되는데 예.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세워가지고 이렇게 싣고 원래 떠날 수 있도록 그 이제 좀 특별 편의를 봐주는 법원이 그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신변 보호 요청 그것도 이제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개 중대까지 그거 하는 건 저도 처음 본 거고 주차 편의라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법원과 검찰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그 보도는 조금 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지난 19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초선들과 오찬 자리에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느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또 백종원 씨는 어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사가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서 제가 직접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정말로 대선 주자로 백종원 씨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비대위원장님? 이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2시 9초 취재입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가 오가던 중 백종원은 어떠냐라는 얘기가 세간에 돌아서 언급한 것일 뿐이다. 당이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희 취재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인 비대위원이 있지만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만 쓴 거군요. 잘 취재했어요. 중앙일보 잘 취재했지만 네네. 저희가 더 잘 취재했군요. 아주 명확하게 김정인 위원장과 통화를 하면서 취재했기 때문에 거의 100% 진실에 가까운 취재를 했다 생각하고요. 초선 의원들과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많이 궁금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혹시? 저는 초선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맞다. 그렇죠. 네, 간담회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를 명확히 알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도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권과 야권에 가리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정신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기간을 들면서 여권과 야권이 극명하게 갈라지면서 네 편 내 편 싸우는 모습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다음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모든 국민들을 함께 좀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 김진 기자가 피선거권이 좀 40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김진 기자를 비롯한 모든 정말 대중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누구라도 얘기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예. 괜히 또 중앙일보한테 미안해지는데 중앙일보가 취재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한번 물어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인데요. 3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으면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중대한 고비입니다. 서울시에서 3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좀 전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군요. 그만큼 수도권의 확진 양상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여름을 맞아서 전혀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름철에 좀 더 그 유행이 줄 걸로 예측했던 것들은 모두 그 예측이 맞지 않았고 환경이 그 나빠지는 그런 가을철, 겨울철에는 그 유행의 크기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병상에 대한 준비라거나 하는 부분들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예, 저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유튜브 TV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 TV. 근데 김호란 박사가 또 감염병 관련해서 상당 권위자인데 그분 초청해서 얼마 전에 박용진 TV를 통해가지고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정부 당국자들이 이 방역 감염 전문가들의 경고를 듣고 있느냐 그랬더니 듣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방역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겠지만 답답하고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100명으로 올라서면 다시 10명대로 내려가는데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하루에 50명씩만 계속 나오더라도 1,500명이 이게 지금 치료하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1,500명이면 중환자실 병상은 꽉 이미 거의 다 차 있고요. 이게 꽉 차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절 독감 오죠. 그리고 원래 기저질환자들이 이 코로나나 독감을 걸리게 되면 곧바로 치명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상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진들이 보통 3배가 더 필요한 이 상황들을 볼 때 지금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해야 된다고 하는 방역 당국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이 경고는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 개개별 차원의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지금 아주 고강도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다시 돌입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자, 박윤진 의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46명 늘었다는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서울의 날씨가 62년 만에 최고로 더웠던 날씨였습니다. 어쩐지 더웠습니다. 오늘도 덥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캐스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유원 캐스터,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푸르른 나무 아래 있으니 더위가 한결 덜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물을 충분히 또 자주 마시는 게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또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그늘을 찾아서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합니다.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서울은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는데요. 비는 내일 새벽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낮이면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강원 영동 북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120mm,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0mm 정도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마 기간에도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계속해서 날씨 정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충강공원에서 채널A 뉴스 허유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청와대의 반격,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과 또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시원한 2사말로 할 테니까 지금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날이 많이 덥다고 기상캐스터가 그러네요.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장마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좀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무더위에 우리 여러분들 어쨌든 한 분도 다치면 안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아지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